제가 지금 후반기에서 농해수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이 농해수위 안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농림부에 속한 그런 입법을 가장 최근에 발의를 했는데 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6월에 한국 농수산대학교의 한 학생이 실습 현장에서 농가에서 비료를 배합하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조사하고 또 국감장에서도 질의를 하고 또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그 실습생들에게 어떤 안전 조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습 현장에 저임금으로 그렇게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제가 입법이 어떻든 제 의무이기 때문에 한국농수산대학교 법을 개정해서 그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습 현장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또 혹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제가 그 해수부 관련 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저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뭐였냐면은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의 그 한미일 군사 연습을 핑계로 또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무엇보다도 일제 식민지를 기억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 또 악몽의 어떤 그런 상징이 뭐였냐면은 히노마루라는 일장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군함에 달고 있던 우길기, 빨간 핵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향해 뻗어 있던 그 우리가 우길기라고 표현하는 그 깃발인데, 그 깃발을 달고 한국의 영해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발의하는 건 그건 바로 윤미향의 몫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해법을 개정해서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배 위에 선박 위에 김용군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어선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그런 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또 제게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큰 숙제인데,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다가 정말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쫓겨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임금체불 구제법을 또 발의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저에게는 또 동물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동물복지 특히 그 반려견들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단 생산하는 체제, 또 그것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동물복지법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게 주어진 것은 어쨌든 입법 기관으로서 입법을 제대로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라는 그런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단 하루가 제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치인이라 그러면 다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어떤 출정식 비슷하게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좀 다른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목에 있는 그대로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그런 제목에 다 담겨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비례후보가 되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려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본의 우익 언론부터 또 일본의 그런 어떤 정보기관, 그리고 한국의 우익들, 매체들, 그리고 검찰, 또 언론 방송, 보수 유튜브들, 그런 집단들이 우리 사회 내에 다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게 된 계기였는데, 융단 폭격이 주어졌어요. 저에게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졌냐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웠다.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자들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돈을 횡령하고 뭐 후원금을 통해서 딸의 유학을 보내고 또 남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또 부모를 이용해서 어떤 횡령을 하고 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보도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제가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도 그런 약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해도 또 제가 국회에 들어온 목적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책을 말하고 또 법을 만들고 또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직접 일본의 또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론화하고 국회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활동을 해도 기자들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은 목적을 다 달성한 거였죠. 윤미향을 마녀화하는 악마화하는 무엇보다도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무혐의로 발표되기도 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숱한 것이 무죄로 판명되기도 하고 증인들을 통해서 무죄로 입증되기도 했지만 기자들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었던 나비의 꿈 그리고 윤미향의 삶이 지디겨졌고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는 윤미향의 진심을 대중들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존엄감 높게 본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운동해왔던 피해자들의 삶이 윤미향에게 끌려다닌 정말 비주체적인 활동가로 할머니로 그렇게 낙인 찍히고 내팽개쳐졌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30년의 삶을 다시 높이 올려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그건 윤미향의 몫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 책 속에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난 3년 동안 윤미향과 할머니들에게 어떤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자들 곁에서 피해자들을 돕고 헌신했던 저희 쉼터 손흥미 소장님이 왜 죽어갔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책에 담으려고 애를 썼고 또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은 그런 비주체적인 운동가가 아니었다. 정말로 본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또 세계의 영웅으로 불릴 만큼 그런 멋진 활동가였다 하는 것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는 사실은 피해자 중심의 이야기를 썼는데 이번에 윤미향과 나비의 꿈에는 제 이야기도 좀 담았어요. 윤미향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 윤미향의 꿈이 지금도 계속 피해자들의 그 꿈을 가슴에 담고 살게 하고 있고 지금도 늘 거리에 서서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 외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 그 꿈을 꼭 이루고 싶다 하는 내용들을 그 책에 담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유망주도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팬들을 몰고 다니는 셀럽도 아니고 그리고 3년 동안 워낙 큰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어떤 악마화되는 그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책이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 책이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제가 책을 쓰려고 했던 윤미향의 진심 그리고 할머니들과 함께 꿨던 참 해방을 바라는 나비의 꿈이 더 많이 알려져서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지금도 고민입니다. 우리 홍제 언론인 협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수원 지역 또 화성 지역 이 경기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윤미향의 진심 또 나비의 꿈을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규 중에 지금도 가슴속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절규가 있습니다. 그 아픈 증언을 하시고 나서도 늘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라고 마지막으로 여쭈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나는 일본 정부에게 뭐 한을 풀고 싶어, 사죄를 받고 싶어, 배상을 받고 싶어 딱 그것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늘 한결같이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 전쟁이 나면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 하는 말씀이셨어요.
저를 가장 부끄럽게 만들었던 말씀은 우리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8월 14일 기자들 앞에 기자회견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수요시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정말 피 맺힌 절규였는데요. 마이크를 잡고 한국 여성들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또 당합니다.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한반도에 불어닥치고 있는 전쟁의 분위기, 평화의 위협, 그것은 마치 예견이라도 했다라는 듯이 그런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본이 다시 한반도에 올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우리가 겪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반도에 그런 전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한밀 군사 그 군사 훈련도 아니고요. 거의 전쟁 연습을 하는 군사 훈련이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계속됐고,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정말 위협에 가까울 정도로 군사 연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도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 연습이 시작되고 있고, 4월에도 예견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에서도 그동안에는 우리 남측을 그래도 우리 민족의 동족의 하나로 통일해 가야 되는 그런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어떤 기치를 내걸고 함께 만나고 기다리고 또 함께 하자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되는 그런 전쟁의 분위기 때문에 또 군사훈련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으로 적국으로 간주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한반도가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려하던 또다시 전쟁이 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불어닥치고 있는 전쟁 분위기,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에게 그 전쟁의 분위기를 불어오는, 또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제가 경험하건대 21대 국회 들어서서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한미 군사 연습 중단하라라는, 혹은 그런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평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제의했을 때도 호응하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면 바로 보수 우익 또 혹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또 표를 떨어뜨릴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이것은 바로 시민들이, 주권자인 시민들이 국회를 움직이고 또 정치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통일과 또 평화를 위해서 활동해왔던 단체들에게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 어떨까요? 또 토론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의를 했고, 선뜻 수많은 단체들, 또 1000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특히 재외동포들까지도 함께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한반도의 남북의 적대를 거부한다, 오직 한반도에는 평화만이 와야 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이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때까지, 또 분단이 해소되어서 언제든지 그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한반도에 그 전쟁의 불씨를 없애고 휴전이 아닌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제 책임을, 제 의무를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다할 생각입니다. 가장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해를 받으셨던 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셨어요. 그래서 전쟁의 분위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생겨도 늘 앞장서서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셨는데,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할머니들이 거리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없다. 그 누구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명분도 전쟁을 미화시킬 수 없다. 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일어나긴 있긴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또 베트남 그 시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국군이 과거에 베트남 전쟁 때 그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사죄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들의 경험에서 직접 전쟁이 사람의 생명을 또 이 지구촌의 평화를 어떻게 깨뜨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 저에게도 여전히 이 심장 속에 제 과제로, 제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기반, 윤석열 정부의 철학, 역사 인식, 그것이 일제 식민지에 협력했던 그런 세력의 지지 위에 있고 또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대일 과거사에 대한 그런 입장, 인식, 또 태도, 정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쩌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올해 3.1절 기념 메시지에서도 그대로 담겨졌고요. 또 3.1절 기념 행사를 하는 그 무대라든가 그런 모습에서도 이거 3.1절 행사를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어떤 특정 세력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뢰를 갖게 했죠. 그런 것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또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 그것과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일 과거사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거꾸로 그것을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인데요. 한일 과거사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죠.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사죄와 어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지금 계속 역사를 왜곡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한일 간의 관계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사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해국인 일본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권 회복을 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함께 연대하고 동조하는 국제 어떤 양심 있는 세력들의 목소리,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봐서 계속 압력을 넣고 또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그리고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라고 합의를 발표했던 2015 위안부 한일 합의, 그것이 첫 번째 예였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판결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아주 희귀한 그런 방식을 해법으로 내걸었을 때 바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환영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것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었다, 또 한미일 군사체제가 아주 돈독히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던 것에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과거사가 굴종적으로 되고 있는 것, 그 배후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그 어떤 체제가 책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면서 이 과거사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골리앗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인가, 따라서 더 많은 힘, 더 많은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과거사 청산이라는 그 과제를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미래를 올바르게 구축하는 그런 과제 속에서 이 한일 과거사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그 수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지가 벌써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0년 전 그 소녀상이 세워질 때 김복동 할머니, 기론옥 할머니, 안점순 할머니의 그 얼굴에 활짝 폈던 미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미소가 바로 해방의 미소, 평화의 미소가 아니었던가, 그런 상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 평화비에까지 철거라는 그런 띠를
두르고 갔던 사람, 그리고 수요 문화재를 방해하는 그런 특정 단체들의 방해 행위, 그것이 공권력의 어떤 침묵 아래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현실, 너무 서글프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고요. 또 입법기관인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그 법을 만들지 못한 또 제 책임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바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이후에 한국 사회, 국제 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만들어 왔던 그 평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 눈앞에는 그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2015 한일합의에 포함되어 있던 소녀상 철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번복하겠다, 우리가 파기하겠다, 우리가 지켜내겠다라고 하면서 모였던 시민들의 그 모임을, 그 집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대학생들은 그곳에서 철야를 했고, 그 추운 날 비닐 천막을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소녀상을 지켜냈고, 수요일만 되면 수천 명의 어린 아이부터 시민들, 해외에서부터 노란 나비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평화로로 만들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평화 세력들이 더 이상 SNS 안에서 개인의 어떤 행동에서 넘어서서 거리로 나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로에 모였던 그 시민들이 2015 한일 합의를 결국은 무효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섰던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시키고 2015 한일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했던 그 기억,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수원 시민들을 넘어서서 전국의 각지의 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를 원하는 분들, 또 평화를 꿈꾸는 분들, 그분들이 함께 그 소녀상을 둘러싸고 평화의 띠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거리로 나와서 함께 연대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연대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책임자들이 그 12구 이태원 참사의 가해자이고 또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 책임은 결국은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검사 집단은 범죄자를 특정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끝까지 유죄라고 주장을 하죠.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도 사과하거나 번복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부터 뭐 행안부 또 국회의원 속에서도 국민의힘 안에도 그런 검찰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행안부 장관조차도 사과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고, 대통령도 반성하거나 다시는 재발 방지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지 않고 여전히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왜 죽어갔는지. 그래서 그 부모들은 거리에서 산보일배를 하고 한겨울 수염에 땀이 맺혔던 것이 얼음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호소하던 그 가족들의 모습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9일에 사실은 본회의에서 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이 통과가 됐어요. 야당 단독으로 국민의힘이 나간 상태에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고요. 결국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의 책임을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또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국민의 대다수의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본회의에 제2가 요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근데 지난
마지막 글쎄요 총선 전에 마지막 본회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선 전에 이것을 다룰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 제의 발의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총선 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을 다시 제의할 것이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그것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야당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도 통과되어서 그 유가족들의 눈물을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닦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저는 촛불 집회에 나가서 촛불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 라고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인데요. 70, 80, 90이 되는 어르신들이 보행기에 몸을 지탱해서 피켓을 그곳에 담아서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만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외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무릎이 안 좋아서 불편한 걸음걸이로 끝까지 행진을 하면서도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지 않으면 민생 파탄 또 한일 과거사의 굴종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뭐 등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살려낼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시민들의 현장 속에서 그 시민들의 절규를 듣고 아 국회의원이 이런 것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늘 토요일마다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절규하지 않아도 거리에 나와서 겨울을 맞이하지 않아도 또 무더운 한여름을 그곳에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치 실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촛불 집회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한 정당이 새로 창당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3년이 너무 길다? 이 말조차 너무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을 해보면 지금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 밥상 물가, 또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숨쉬고 살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안녕하신가?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촛불 집회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늘 들려주고 있고요. 민생은 파탄났고 남북관계는 악화됐고 전쟁은 위협 속에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부인의 그런 어떤 부도덕한 일들이 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2024년 총선 22대 총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이 22대 총선은 바로 이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는 종식시킬 수 있는 조기에 그런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총선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지금 이나마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국제사회에도 신망 많은 대한민국 또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의 밥상 물가에서도 아이들의 학교에서 또 우리 아들 딸들은 일터에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라건대 야권은 조금 다름을 넘어서서 총단결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그런 총선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일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민주적으로 개혁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그런 정당인가라는 것에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투표받자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건 나의 권리다 라는 그런 인식으로 투표장에 나가서 내가 뽑고 싶은 또 우리나라를 세우고 싶은 제대로 세우고 싶은 그런 정치인을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잖아요. 그 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 하루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날까지도 국민들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왜 저를 국회 보내주셨는지 그 과제, 그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도 저에게 주어진 입법의 의무,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책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회의 법으로 정책으로 이루게 하는 그런 의무, 그 의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미향과 나비의 꿈에 담았듯이 제가 국회 온 이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시키고 한일의 잘못된 역사를 올바르게 구현해내고 또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아픔을 겪었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그런 분들에게 인권이 올바르게 실현되고 분단으로 인해서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국가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받고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또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또 민간인 학살 피해를 입었던 그 수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그런 한국 사회, 나아가서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들이 없도록 변화를 거듭해가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온몸을 바쳐서 열심히 살아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 길에 윤미향의 진심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제 진심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찰과 언론이 지난 3년 동안 저를 공격했듯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살인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가해자였던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 그 하나의 꿈을 가지고 30년을 살아왔습니다. 28살 아직 어린 청년이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30여 년, 아마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원했다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거리에 서서 할머니들과 함께 나비의 꿈을 꾸고 싶은 것은 제 심장에 남겨주신 할머니들이 그 용기, 그 희망, 그 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할머니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참 해방의 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